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입니다. 자, 담백하게 좀 빠르게 오늘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첫 번째 댓글인데요. 83분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5분이나 많은 답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아이와 육아와 치료에 매달려 아침 저녁으로 온갖 책이며 논문을 뒤지고 주말마다 전국 병원을 다니며 지낸 몇 년의 시간, 그리고 아이의 장애 진단,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빠져나와 다시 내 아이 가정을 지키러 시작한 주식 투자입니다. 4년 동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도 불어나 있고 개별 투자도 수익을 보았고,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을 공부하며 몰두하는 시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에 힘들지 않고 재밌어요. 희망이 있어 행복합니다. 남편도 저를 든든해합니다. 인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수익 내고 우리 세익쌤 만나러 당당하게 회사에 방문할게요. 늦어도 저 받아 주셔야 해요. 저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답글이 15개가 달렸는데 우리 헬로 파파님도 댓글 읽다가 제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저도 장애아이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빠라는 점만 다르네요 하셨습니다. 소빵이 소풍이님, 수익 내시고 전무님 뵈러 갈 때 저도 수익 내서 같이 가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소빵이 소풍이님이 답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하쿠나 마타타. 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하고 같은 말이죠. 진정 강하신 분이시네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으나 그걸 잘 헤쳐나가는 의지와 실천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다요. 스스로 당당하시니 댓글을 읽는데 힘이 느껴지네요. 정말 멋져 보여요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캐시라떼님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와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웜의 신박의 목소리가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코리아 화이팅. 채밀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대박 사건. 어제 58분 컷을 하시다니. 근데 솔직히 어제 다 찍고 나서 1시간 3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호하게 올해는 틀렸습니다. 오늘은 틀렸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또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댓글이 있으셨는데 그거 얘기를 한 5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집하는 김유영 대리한테 그 삼성전자 얘기 다 덜어내라. 제가 또 그렇게 뭐 잘 조언을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웬만하면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5분을 드러냈더니 어제 58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전날 미래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1시간 넘으셨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사실 맞았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인턴 시작한 지 2달째입니다. 실전에 약하지만 ETF만 사고 팔고 하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종목 스탁 피킹에 좀 자신이 없으면 일단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일단 내가 지수를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수 ETF. 그 다음에는 섹터 ETF. 그 섹터 ETF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는 지수를 이기는 섹터를 대충 알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섹터에 대한 ETF를 매매하시다 보면 제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저희 회사 채슬리는 항상 탑다운 어프로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어프로치. 그러면 시장을 보고 그 시장이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에 따라서 강세장일 때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산업, 주도 섹터, 네,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 주도 산업에 ETF 사면 되잖아요. 조선, 방산 이런 게 갈 때는 솔 아니면 뭐 타이거, 조선 탑10, 뭐 반도체 갈 때는 반도체 ETF, 그리고 방산 갈 때는 또 방산, 그죠? 그렇게 ETF를 먼저 들어가면 이 종목 스탁 피킹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그리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차트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올라 있는데 여기서 사야 되나? 네, 그런 거에서 조금은 이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연습을 만약에 계속 하시면 진짜 주식의 고수가 되실 거예요. 대부분은 보면 우리 업계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봐서 이 그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그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업계에서 좀 도태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의 대부분이 시장의 주도 섹터를 외면하고 나는 시장에서 소외된 이 가치주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내 돈을 투자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을 맡긴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벌써 25% 올랐는데 뭐야 내 펀드 수익률은 5%밖에 안 되네. 예, 그러면 고객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고객이 인내하지 못하고 환매를 하면서 돈 들어올 때는 소외주 산다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안 사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사주니까 내가 살 때만 올라가고 환매 들어와서 내가 팔게 되면 또 빠져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내가 내 돈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와 정말 이거는 이 가격에서는 사둬야 되는데 그런 주식은 성장주나 아니면 주도 섹터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의 일부를 빼가지고 그런 정말 컨빅션 바이 이 가격에서는 사서 나는 한 3년 기다릴 자신이 있어. 네, 그렇게. 근데 그걸 한 계좌에서 하면 잘 안 돼요. 계좌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계좌를 분리해서 A 계좌, B 계좌. 근데 A 계좌는 주도주 중심, 그리고 B 계좌는 가치주. 네, 이렇게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A 계좌 수익이 좋냐, B 계좌 수익이 좋냐. 지나고 보면 A 계좌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B 계좌에 담겨져 있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마음이 급하지 않는 계좌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가치주가 올라갈 때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하면서 작년 초부터 이 밸류 주식들이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밸류 투자는 사실 10년에 한 번 오르는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좌를 분리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ETF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렸고 참 ETF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댓글 중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퇴직연금의 나스닥 100, S&P 500 필반을 따르는 ETF를 많이들 담고 있는데 다른데 채슬리는 국내 주식을 담은 ETF들이 대부분인데 미장보다 국내 주식을 더 좋게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퇴직연금. 삼성증권이나 KB증권 들어가 보시면 자문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저희 채슬리에서 퇴직연금 MP를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 주식 ETF만 맞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인데, 지난 8월 말에서 8월 달에 나스닥 100하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다 없애버렸죠. 제가 이익 실현해 버렸죠. 예. 실제로 9월달 여러 가지 두 개로 시장이 강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할 거고요. 시장이 약하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빠르게 빠진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다행히 반도체가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9월 시장에 조정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이유로, 조정이 아니라 강세장이 돼도 달러 인덱스 빠지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원화 대비 원화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 수익이 나올 거고, 네. 약하면 약한 대로 필반이나 나스닥이 약할 것 같아서 지금 익절을 해놓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그날 이후 북콘서트 갔다 오신 이후 감기에 걸려서 며칠 고생이네요. 감기 걸린 우리 가족들과 전무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12월 31일 연말에 뭔가 또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 데리고 종각에서 보신각 타종 소리 들으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지독한 독감이 걸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데서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딱 감기 걸리는데, 그날 북콘서트 때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감기 걸리셨군요. 제가 독감 걸리면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게, 마포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거기 호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마포 가든 호텔이었었는데, 그 가든 호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마포 삼계탕, 마포 오딱, 네이버에서 마포 오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정말 쓰러져가는 기와집 같은 곳에 마포 오딱이 있는데, 가면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옵니다. 이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가이드북에 거기가 소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감기만 걸리면 저는 목감기든 몸살 감기든 감기만 걸리면 거기 가서 오딱딱 먹거든요. 그러면 첫날 먹으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벌써 낫고, 이틀째 가면 한 2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한번 먹어봤더니 안 낫더라고요. 3번을 연속 포장해 와가지고 3번을 연속을 먹었는데도 안 낫길래 얘는 그냥 보통 독감은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마포 오딱 찾아가지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너스 50% 계좌를 들고 어쩌지 못하고 포기 상태인 친구에게 채설리와 전무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 능력선에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잘 받아들여서 전무님 가르침을 받아 계좌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계좌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제가 참 정말 잘 오셨다고 얘기하죠. 30%, 20% 부러졌을 때 혼자서 이걸 막 복구시켜 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시는데, 실제로 계좌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가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80점밖에 못 받았네. 이 약물고 해서 100점 다시 맞아야지. 이거랑 달라요. 주식으로는 돈을 잃는 거잖아요. 돈을 잃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살았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 내가 이렇게 손실 났다라는 거 우리 배우자가 알면 어떡할까? 뭐 온갖 잡생각부터 해가지고 내 자신의 그 투자 판단을 망치게 되는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두려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좌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가 아니시잖아요. 그 타이거 우즈는 옛날에 골프 보면 타이거 우즈가 나무 숲 속에 안 들어가고 벙커에 안 들어가냐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박세리 선수가 그 98년도에 US 오픈에서 우승할 때 연못 바로 거기 물에 빠질 뻔했잖아요. 근데 양말 벗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슬기롭게 극복해내잖아요. 그게 프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파세이브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면 스스로 복구 못합니다. 그 50% 마이너스 날 때까지 나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신 거잖아요. 공부도 하고. 근데 잘못된 어떻게든 내가 아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칙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 보통 보면 이 주식은 누구 얘기 듣고 샀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망설이십니다. 그 어디서 돈 내고 샀던 아니면 그 방송 보고 사셨던 저 사람 따라서 했더니 안 됐으면 그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제 유튜브에서 보면 5년을 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특히나 종목 얘기하는 사람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정말 잘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0% 마이너스 났으면 저는 그래도 최소한 3년 이 계좌가 회복되는 데는 3년은 걸린다라고 최소 3년 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회복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는 힘드실 겁니다. 가끔씩 그래도 이번에 마이너스 4, 50 갔다가 플러스로 10% 이렇게 돌려놨다고 어제도 그 댓글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턴 합심에서 정말 저희와 같은 프로와 같은 똑같은 루틴을 갖고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작년 말부터 이 조방원 피부미용 엔터 이런 주식을 갈 때 아마 그런 걸로 만회하셨을 건데 친구한테 그래도 조언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죠? 좋은 얘기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보라고 했는데 너 왜 안 갔어? 라고 너무 또 다그치지는 마세요. 그거는 또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 사람의 제복이 없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Keep going. 전무님의 서두에 깊은 고뇌가 느껴지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의미로 keep going 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58분 56초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죠? 하셨습니다. 머리 색깔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염색은 안 해도 머리 색깔이 저희 한 150명 중에 뒤에서 보면 약간 갈색 머리가 2명 있었어요. 저랑 또 저보다 나이 많은 예비역 형님이었는데 머리색 자체가 약간 좀 갈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염색해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탈색이 되고 나중에 되면 너무 밝아져 가지고
한 2달, 석 달 정도 되면 염색했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밝은 거의 이제 노란색에 가까워지는 머리로 염색했냐고. 그러면 이 금융권 사람이 머리색이 너무 노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짙은 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이겨보겠습니다 하셨고, 너무 빨리 끝나서 깜짝 놀랐어요. 전 정말 소소한 돈으로 시장에서 매일 더티머니로 활동 중입니다. 예, 소소한 돈으로는 이 더티머니, 이 오도령이 좀 짧게 사고 파는 걸 갖다가 이 더티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짧게 매매는 큰 돈으로 짧게 매매를 하면 이 거래세랑 수수료를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사고 파는 거는 마치 시계로 할아버지가 단타 매매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시계로 할아버지가 보면 지분 신고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로 할아버지가 그 180억이라는 돈으로 단타만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책을 쭉 다 읽어보고 나서 시계로 할아버지의 단타는 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잽. 근데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이 복싱을 무하마드 알리가 그렇죠. 무하마드 알리. 그러니까 그 정말 신동에 가까운 그런 복싱을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그 잽이 좋았거든요. 계속 잽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 쏠 때 보면 잽과 원투 스트레이트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내가 이 회사 주식이 괜찮아 보이네 하면 이 잽 날리면서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잽을 날려놨기 때문에 126에서 1을 사놨기 때문에 또 공부가 되잖아요. 샀으니까. 예, 그리고 뭐야,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하면 2 사고 하면서 총 3 만들고 그 다음에 6 가고. 네. 근데 반대로 대부분은 보면 거꾸로 하시죠. 1 샀다가 터지면 2 사고, 2 샀다가 터지면 4 사고, 예, 그러면서 자꾸만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죠. 이미 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1, 2, 4가 됐다가 8이 됐다가 16 됐다가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그죠? 특히나 신용을 쓰고 있으면 골로 갑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주달의 민족.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우리 답을 찾을 겁니다. 채밀턴 화이팅 하셨습니다. 웜의 소통 출연 욕심에 댓글을 남겼는데 많은 가족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전무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웜의 소통 출연이라니 오늘 운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 복권을 샀겠지만 이제 복권 안 사고 주식 한 주 더 살 겁니다. 마음에 듭니다. 사실 하루 만에 출연이라니 하면서 복권을 사셨다면 제가 좀 실망했을 건데, 복권을 샀겠지만 이전 같으면 이제는 주식 한 주 더 살 겁니다.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며칠 전 막내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복숭아 한 박스가 있으면 맛있는 것부터 먹을 거야? 덜 맛있는 것부터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매일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막내딸이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미래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일 맛있는 복숭아를 먹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들 과의 시간을 미래로 유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주식 잊고 가족과 제천에 여행 다녀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시계로 할아버지가 주식 투자의 기쁨이라고 하셨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 그죠? 우리는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 주식 투자를 왜 하시는지 우리 광 교사님은 이미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채밀턴
티셔츠도 제작해 주세요. 색상별로. 채슬리 로고 들어가고 문구는 나는 채밀턴이다. 이기는 투자, 지키는 투자. 내 인생은 장대양보. 써있는 티셔츠요. 또 1년에 한번 여의도에서 야유회도 하면 좋겠어요.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사람의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콘서트를 해보니까 거기 오셨던 분 대부분들이 우리 채밀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우리 인턴 분들하고는 인턴 총회를 1년에 2번씩인가요? 하지 않습니까? 그죠? 2번이었나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번에 10월 25일 날 인턴 총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인턴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채밀턴 분들 다 참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판사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좋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이 책도 기술공화국 선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인데 이 책 이번에 저걸로 해야 되겠네요. 북세익 선정 도서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알렉스 카퍼, 이 팔란티어 창업자가 공동 저자입니다. 니콜라스 자미스카랑 함께. 근데 이 책에 그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갖다가 제목에는 쓰지 말라고 했었다네요. 이 저자가. 그게 아마 이 알렉스 카퍼나 이런 분들도 이 회사랑 본인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또 다른 거니까 이런 책 하나 하고 북콘서트를 1년에 2번 정도 열면 그게 하나의 야유처럼 그죠? 북콘서트 하고 그리고 저기 부추 된장집 전체 빌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티셔츠 제작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머그잔 제작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이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옛날. 또 이거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웜의 신박에 보면 이렇게 커피 잔 들고 신문 읽는 모습 그런 로고를 머그잔에 담아서 머그잔 제작이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백산 호레이님도 세익 형님, 채밀턴과 함께 빛나는 장애, 큰행위 같은 말씀과 해안,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함께 배우니 좋습니다. 요즘 코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니 9월, 10월 짧게 조정하고 불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코 상태가 최근에 좋았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더 이상 힘에 붙여서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물며 그 짐을 죄다 차에 싣고 목적지까지 날라다 준다며 얼마나 믿음직하겠어요. 이제 저도 곧 채슬리의 이름하고 힘든 손수레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남는 시간에 독서, 운동 마음껏 하고 싶어요. 힘든 손수레는 저희한테 맡겨놓으시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손수레를 뒤에 쭉 달고 가는 그 미국에 보면 그런 트럭, 자이언트 몬스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거대한 몬스터 트럭. 그 몬스터 트럭이 뒤에 뭐 조그만 거 다 달고 그냥 막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갈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손수레는 맡겨놓으시고 가벼운 자전거 타고 주식도 가볍게 하시면서 독서 운동 이렇게 마음껏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여기서 잠깐만요. AI 관련 회의도
보고 다른 분야에도 회의도 봤는데 우리나라에 희망이 보여서 약간 설레네요. 대통령이 너무 빨리 이해하고 많이 알아서 놀랬고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이 있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잘 지속돼서 94세 신동식 회장님 말대로 다시 한번 신발끈 메고 우리나라가 되어가길 기원합니다. 네. 아, 우리 보리보리님이 올리셨군요. 육아라는 단어로 오해가 생겨 엄마가 되었네요. 아, 토라님이? 아, 아빠시군요. 직업 특성상 아내와 시간을 나누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아빠네요. 저는 농담처럼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건전하게 자라서 생활하는 거는 아빠의 무관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애들하고 노는 건 정말 잘했습니다. 애들하고 수영장 들어가면 3시간은 기본이고요. 뭐 한 5시간 물에서 놀고 있다 보면 애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 가족들이랑 한번 계곡에 놀러 갔다가 친구는 다 막 텐트 치고 막 그 돗자리 깔고 뭐 다른 부부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애들하고 그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동안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미 이제 텐트나 이런 거 다 쳐져 있고 다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나오니까 잘 놀았어요 하는데 약간 좀 미안한 거예요. 저만 놀다 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정윤이 아빠 때문에 이 천국 같은 시간을 2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약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건가 했는데 그게 찐심이었더라고요. 그 애들 어릴 때 막 초딩 애들 데리고 그때 몇 명이었죠? 네, 6명을 데리고 그 2시간 반 가까이를 놀아줘서 해방이었다는 거죠. 한 2시간 넘게. 그래서 제가 노는 거는 애들하고 노는 건 참 많이 해줬는데 저걸 뭐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걸 많이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육아해 주시는 우리 아빠 엄마들 참 대단하십니다.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처음 댓글을 다셨군요. 우리 김윤님이신데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음악다방 DJ를 떠오르게 합니다. 네, 팬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네, 출퇴근할 때 매일 듣고 돈 받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여의도로 가는데 그래요? 네, 여의도 오시면 여기 중소기업 중앙회니까요. 저희 대표 전화로 한번 전화 주시고 놀러 오십시오. 저는 전무님 1시간 안 넘은 거 처음 보네요. 뭔가 한가 맞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읽다가 시간이 훌러덩 지금 넘었거든요. 자, 오늘 댓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건 잔인, 18억까지 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내용에서 나왔던 얘기를 아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부분입니다. 정시 활성화, 객관적인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물적 분할에서 장난치는 것 등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놨다. 부정 공시 등도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세수 결손은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라고 한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 굳이 50억 원을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상속증여세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에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이 됐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다. 대선 공약 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이었으니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그래요. 부동산 정책,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시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에너지 정책, 데이터 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다. 원전 정책이 이념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 지금 지어도 실제 가동까지는 15년이 걸린다. 소형 모듈 원전도 기술 개발이 안 됐다. 자, 확장 정책인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국채 발행한 100조 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이 부채로 100조 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해서 발생한다.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 중이다.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재미난 칼럼입니다. 최정혁의 마켓나우 엔비디아 팔까 말까는 잘못된 질문이다. 네, 자, 이게 어떤 뜻일까? 네, 제목부터가 재밌는데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오가는 질문이 있다. 이제는 정말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야 할까? 인공지능 AI 테마가 본격화한 게 22년 말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9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기쁨이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는데 고민의 핵심은 주가가 더 오를까 내릴까를 맞히는 시장 타이밍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이 목표 비중에서 벗어났을 때 이를 다시 조정하는 행위인데요. 예컨대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으로 설정을 했는데 주식이 급등을 해서 80%를 차지한다면 일부 주식을 팔아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인데 높은 수익률을 보인 자산의 비중이 과도해지면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이 해당 자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 리밸런싱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캘린더 기반의 리밸런싱입니다. 분기별 또는 연 1회 등 일정 주기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고요. 둘째는 임계점 기반의 리밸런싱은 자산 비중이 목표에서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났을 때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두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리밸런싱은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지만 실제 매매는 임계점을 넘었을 때만 실행하는 거죠. 어떤 방식을 따르든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감정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데 간단해 보이는 수동적인 리밸런싱이지만 대형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도 이 전략을 따릅니다. 자,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22년 발표한 주요 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연 1회 주기로 임계점 1에서 5% 정도를 넘었을 때 리밸런싱하는 혼합형이 투자 효율성과 거래 비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전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기가 1년보다 짧아질수록 성과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좋은 대목이 나오네요. 리밸런싱 주기가 짧아서 거래가 빈번해지면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 투자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년이라는 기간이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수익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는 데 가장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는 리스크 집중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는데 이럴 때는 목표 비중만큼 남기고 다른 자산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리밸런싱은 단순 단기 수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임을 기억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였었나요? 계좌를 2개 만들어 가지고 그죠? 성장주 하다 보면 뭐 이번에 팔란티어처럼 또 그 전에 엔비디아처럼 너무 커지면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데 EPS 그로스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거 주가가 너무 이거는 과한데 싶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너무 길게 자란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듯이 가지치기 하듯이 트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딱딱 정해놓고 캘린더 기반으로 리밸런싱 할 거냐, 임계점 기반으로 리밸런싱 할 거냐, 이걸 합쳐가지고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워런 버핏도 그렇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뚱뚱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한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저 펀드는 어떤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급격하게 달라져.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한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 종목에 좀 치우쳐져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좀 하는 편입니다. 계속 머리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그 가지치기 해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강세장에서 주도주들은 뭐 빨리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자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이거는 얼마가는 좀 성장주다 싶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100불에 사서 이 주식이 1000불 가는 주식이라고 하면 50%는 무조건 포지션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져가고 그죠? 나머지 50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개념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 PR이 항상 25에서 35 사이에 움직이는데 이게 55가 됐다 하면 좀 잘라주고 근데 그 자를 때도 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50%는 절대 안 자르는 거죠. 그거는 그냥 꾹 쥐고 가고 트레이딩용으로 남겨놓은 50%를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50%에서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는 약간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정환의 시선, 연못 속 고래가 항상 고수익만 낼 수 있나? 라는 부분인데 자, 연못 속 고래가 뭐죠? 국내 증시에는 연못 속 고래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 1270조 원의 기금을 쌓아둔 국민연금이다. 같은 시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512조 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데 연못 속 고래는 너무 큰 덩치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에서 놀고 있다는 뜻을 담은 비유적 표현이다. 예, 국민연금이 너무 큰 덩치의 자금이고 그리고 작은 물은 국내 증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쌓아둔 돈 전액을 코스피 시장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는 이런 연못 속 고래가 활개를 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는데요. 지난달 말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에서는 31.3%의 수익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8.61%와 비교하면 월등히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한때 2,4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선을 돌파하는 호조를 보인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종합성적표는 어떨까? 아쉽지만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올 상반기 연금 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4.08? 올 상반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코스피가 한 35% 수익을 냈는데 그죠? 23년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9%대 수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데 올 상반기 4% 남짓한 수익률도 그런대로 괜찮은 성적이었지만 지난 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꺾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은 크게 5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국내 주식과 채권,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하나가 대체 투자.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예전에 조선 선박펀드 이런 것들 다 이런 대체 투자에 속합니다. 올 상반기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1.03%로서 1년 전 20.47과 비교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과 대체 투자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했고요. 해외 채권에 있어서 마이너스 5%, 대체 투자가 마이너스 2.86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국민연금이 항상 고수익을 내면 좋을 것이다. 기금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65년에는 연금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의 전망입니다. 당일 기금 수익률을 매년 1%포인트씩 높인다면 연금의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매년 1%포인트만 높여도 연금 고갈이 207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뒤다, 그죠? 옛날에 제 투자 노트에도 2048년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라 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연금의 고갈 시기가 뒤로 이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무턱대고 고수익을 쫓는 것도 정답은 아닌데 투자의 세계에서 고수익과 고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고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국민연금에 보내는 주문은 수익률 상승을 추구하라는 것인데 이를 뒤집어 보면 일정 부분 투자 위험이 커지는 것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꼭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면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 위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난해 9월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이스란 복지부 실장은 수익 위험의 모양이 좋은 대체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하면 전체적인 위험이 조금 내려간다고 했고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대체 투자 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위험의 관리가 말은 쉬워도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깜깜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얼마 전 국민연금이 스스로 내놓은 반성문이 주목되고요.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 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 수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닌 핵심 소통 수단으로 연차 보고서를 활용했는데 특히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할지 점검한 결과,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양한 위험 관리 정보도 공개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연차 보고서는 교과서적인 개념 나열이나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연못 고래는 언젠가 소멸할 운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대 초반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때부터는 연금의 기금이 쌓고 있는 수익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등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도 제한적일 것이고 차기 정부의 문제라고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또 무책임하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캐대언 열풍 이후 K콘텐츠 정책의 과제. 한없이 높은 문화에 힘을 가진 나라.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목한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다. 백범 선생은 단순히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만으로는 진정한 민족 독립과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봤고 군사력 같은 물리적 힘은 침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높은 문화의 힘은 인류 평화와 공령에 기여하고 다른 민족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했다. 백범 선생의 문화 철학은 훗날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강국론으로 구체화됐고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시 김 대통령은 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DJ는 21세기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노동력이 아닌 지식과 문화에서 나온다고 인식했는데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진정한 국력으로 본 것입니다. 재임 당시의 김 대통령은 문화를 단순한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쳤고요. 다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DJ가 문화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이유이고요. 그러한 정책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문화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넷플릭스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류가 한 번 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작 오징어 게임은 물론 이 작품의 흥행을 뛰어넘고 있는 캐데언은 K컬처를 소재로 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데언 제작에는 한국 자본과 제작진들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투자하고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만들고 그런데도 해외 유력 언론들은 이 캐데헌을 K 콘텐츠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K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지고 외연이 그만큼 크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데헌은 한류의 성공 방정식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팝 팬덤 문화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장, 한국의 무속신앙과 호랑이 같은 전통 요소를 이 K-팝 및 판타지 서사와 결합한 새로운 시도, 여기에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유통은 짧은 시간 캐데헌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데 핵심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인데 캐데헌 현상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IP가 한국 책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글로벌 IP 확장 전략 없는 K 콘텐츠 정책은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고요. 더불어 빼놓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가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데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콘텐츠 공룡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제작사들, 특히 일본 방송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류를 포함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외화 내빈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캐데헌 열풍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고 정부와 콘텐츠 업계가 함께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잊지 말길 바란다. 네, 고삼석 동국대 교수님이시군요. 자, 인브랜딩.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요소를 제조하는 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종 제품에 부착,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군요. 컴퓨터 CPU 업체인 인텔이 벌인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이 대표적인데 기능성 섬유 소재 고어텍스를 제조하는 동명 회사도 완제품에 자사 로고를 붙인다. 인브랜딩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탈리아의 비브람이고요. 비브람은 신발 밑창을 제조하는 회사군요. 비브람 밑창 바닥에는 비브람 로고가 찍혀 있고 밑창 옆면에도 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신발도 있습니다. 요렇게 호카인데 호카 신발의 밑창은 이렇게 비브람 밑창을 썼다 이런 거네요.
비브람 밑창은 기능과 내구성이 뛰어난데 가볍고 접지력이 뛰어나며 오래 지나도 변형되거나 삭지 않는답니다. 비브람 밑창은 러닝화를 포함한 운동화와 등산화는 물론 신사화에도 들어가고요. 품질이 뛰어난 만큼 비브람 아웃사이드 제품은 일반 명칭을 부착한 제품보다 오히려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완제품 회사에 공급만 하기에는 품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비브람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 발가락 신발인 비브람 5 fingers가 2006년에 출시됐었고 강한 접지력을 내세워 처음에는 서핑 등 수상 스포츠용으로 판매하다가 점차 러닝과 하이킹, 요가, 필라테스로 용도를 넓혔다고 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지난 여름 이 신발을 신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집중됐고요. 제니가 일으킨 구매 바람은 아직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브람은 1937년 창업에서 4대째 내려오는 비공개 가족 기업인데 이탈리아 본사 외에 중국에서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은 미국 매사추세츠 자회사에서 주로 담당하네요. 22년 매출 3억 2천만 유로에서 순이익 4,100만 유로를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13%에 이릅니다. 부러운 소부장 기업입니다. 자, 김영석의 100년 산책. 나는 대학에서 이런 철학 강의를 했다. 김영석 교수님 칼럼이 나올 때마다 아직까지 건강하시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내 신체는 사회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고 역사라는 시간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공간은 실제하지만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시간이 있느냐고 물으면 어디에도 없다. 공간은 신체와 함께 사회 속에 있으나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 공간에 있으나 자연에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자연 공간에 있으나 자연에는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신체 속에 시간이 있을 리 없다. 시간은 생각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있다.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의식, 생각과 함께 작용한다. 철없는 어린애는 시간을 모른다. 시간 의식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몰랐던 개념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 그것도 건전한 의식, 생각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의식 기능은 한자리에 머물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지속해 흘러가는 물줄기와 비슷하다. 그 흘러간다고 의식된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현재라고 생각한다. 현존하지 않는 현재의 순간이 의식이 머무는 공간이다. 그 현재의 공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나간 기억과 앞으로 있을 기대와 소원이다. 그 기억을 과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소원의 공간을 미래라고 느낀다. 그런 현상을 시간화시켜서 기억은 과거에 속하고 바람과 기대를 미래 또는 장래라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의식 기능의 산물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면서 미래도 의식의 결과로 느낀다. 그 내용을 시간관념으로 재해석해서 시간 개념으로 창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 시간관념이 인간 사회의 역사의식을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산다는 점이다. 시간의 공동체의 의식이 역사의식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역사적 현실을 살게 된다. 공간을 초월한 이 관념적인 존재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관념적인 존재는 수없이 많다.
자유, 정의, 평화, 심지어는 인간에도 그렇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 시계를 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 위해 달력을 본다. 그것은 시간 속에 살면서 객관적 시간의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객관적 시간의 표준이죠. 12시. 우리가 9월 12일 12시에 보자. 이런 거는 나의 주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객관적 시간이죠. 과학자들의 수학이나 기하학은 실제 하지 않으면서도 그 규범을 가정해 놓으면 그 원칙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계와 년원일, 아침과 저녁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운동 순서이다. 그곳에는 자연법칙과 더불어 운동의 법칙과 규범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정된 자연법칙을 인간 생활의 시간으로 전용시킨 것이다. AI가 주는 대답보다는 자연불변의 법칙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과거, 미래는 앞으로 주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서는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동양 사람의 절대 다수는 그것을 상식화시켰다. 그런데 우리와 시간 개념을 반대로 본 사회도 있는데, 구약을 믿는 유대교, 신약을 따르는 기독교,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사라진다고 믿었는데, 자연 질서를 믿지 않고 신이 주관하는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역사와 시간의 시발이 되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역사적 시간이 채워진다. 메시아가 온 후에는 메시아의 뜻과 미래가 완성되는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내림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시간과 역사를 충족 완성하는 영원한 신의 시간이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장래를 위한 시간과 역사를 동일시한다. 이것이 기독교 사회의 잠재적 시간과 역사 의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은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이 되고 사회는 역사 의식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서구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유신, 무신을 가리면서도 역사와 시간은 같다는 동질성을 인간의 실존적 가치로 여긴다.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이다. 역사의식은 인간 삶의 기본적.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인류는 세 가지 역사를 이어왔다. 앞에 내용이 되게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는 세 가지 역사를 이어왔는데, 인도는 현실을 초월하는 철학과 종교를 현재까지 개성을 했고 역사의식이 없는 사회를 살아왔다. 영국의 학자들이 인도에는 이상할 정도로 역사가 없다고 평한 그대로다. 중국을 위시한 동양은 윤리와 도덕사회는 개성해 왔으나 역사의식이 빈약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태어난 기독교 서구 사회만이 과학 정신과 역사의식을 갖추면서 근대 사회를 창건 발전시켜 왔다고 인정받는다. 인도의 후진성과 서구의 근대화는 역사의식의 결과라고 정신사가들은 공감한다. 그러면 시간을 포함한 역사의식은 어떤 것인가? 인간적 삶의 기본 조건이다. 일제강점기 때였다. 시골 아낙네들이 일본 순사가 긴 칼을 차고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 순찰하는 것을 보며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물레바퀴도 돌아가는 법인데 항상 이렇게만 살 수야 없지라는 말이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역사의식이다. 국내의 애국자들, 해외의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런 역사의식 속에는 두 가지 엄연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한다는 윤리관과 미래를 위한 희망과 창조정신이다. 사회 공간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역사 창조의 희망과 삶의 가치는 공존하면서도
역사의식은 더 능동적이고 창조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 생존의 질서와 희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읽은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 중에 제일 어려운 칼럼인 것 같습니다. 한 10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공간과 시간 개념인데,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제 머리에 뚜껑을 열어준 분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죠. 유현준 교수님의 그동안의 유튜브나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인류의 역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역사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간이잖아요. 공간을 확보하고, 인류의 역사가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았고,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에서 인풋이 노동력이고 노동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런 생산성의 관점에서 저도 이제 좀 발언은 봤는데, 지금 이 교수님의 철학적인 시각에서 이 시간은 제가 조금 더 여러 번 좀 읽어보고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하셨던 새해 인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저는 그 칼럼에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행운을 하나하나씩 곱씹어 봤더니 그냥 뭐 복권 당첨돼서 미국에서 복권 당첨돼 가지고 다 말르고 앉았다는 그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다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뭐 채슬리 AI를 통해서 기술적인 툴도 개발하고 뭐 하지만 이런 말씀이 훨씬 이제 값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칼럼이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시간은 인간 의식 기능의 산물이고, 동양에서는 흐름으로 봤지만 서양에서는 역사 의식을 투영, 미래 지향 시각으로 근대 창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주말 내내 한번 이 칼럼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웜의 신박 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에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